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유비가 서주로 입성하는 얘기 했고, 그리고 그 여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원술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서주에서 또 유비, 여포, 원술 이렇게 3명의 작은 삼국지가 열렸다 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얘기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유비 얘기 한번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포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러니까 뭐야, 원술 얘기가 살짝 지금 끊겨 있어요. 원술이 193년에 조조한테 찌발리고 양주로 건너가잖아. 그 뒤로 한 2년 동안 원술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럼 2년 동안 뭐 그냥 존버만 탔냐?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원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년으로 돌아가요. 193년 봄에 광정 전투에서 원술이 조조한테 그야말로 개처럼 두들겨 맞았죠. 그래가지고 형주 북쪽과 예주의 영향력을 완전히 다 상실을 해버리고 양주로 밀려 내려왔어요. 이 무렵의 원술의 상황은 당연히 전혀 안 좋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술한테 또 하나의 악재가 닥쳐오는 게 뭐냐면은, 그 양주자사 진원이 죽었잖아요. 병 걸려서 죽었다고 했잖아. 누누이 계속 나오지만 누군가가 죽으면 조정에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에다가 자살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유요라는 사람입니다. 유요. 연히 읽어보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실지도 안 나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손책의 강남 정벌할 때 그 3명의 보스몹이 있잖아요. 그 유요, 엄백호, 왕랑 이렇게 3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하나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보통 이 사람을. 그 이상은 잘 모르죠. 예. 정사에서도 사실 뭐 다르진 않습니다. 손책의 레벨업을 위한 약간 중간 보스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잘들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연주사사 유대의 동생이에요. 이거를 다들 모르는 사실이고, 또 하나 이 유대와 유요의 가문이 약간 그 유비랑 비슷한데 전한 시기의 왕의 후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족이다. 근데 유비랑은 다르게 유대, 유요 이런 형제들은 좀 나름 가문의 뼈대가 있겠죠. 자사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유요라는 사람이 유대의 동생이니까, 유대는 원소파였잖아. 그랬던 유대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원술을 반대하겠네. 실제로 유요는 원술에 반대파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애초에 원술 자체가 조정에서 인가받았던 그 단양태수 주훈 있잖아. 뭐 어떻게 쫓아냈어요? 민간인 학살해서 쫓아내고 이랬던 거 보면은 이미 조정 입장에서는 원술은 얘 이거 문제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의 관리로 왔다 이러면은 무조건 사실 원술은 걸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도 보면서 얘기합시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는 이렇게 보시면은 장강 보이죠? 장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북이랑 강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양주의 주도, 주자사가 머물러야 되는 주도는 수춘이란 말이에요. 수춘 여기죠. 네, 수춘인데 여기가 사실상 원술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요 입장에서는 여기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강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이 고가에 자신의 처소를 차리고 여기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원술 휘하에 구 손견파가 좀 남아있었다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손견의 처남 오경, 이 오경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때 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손분이라는 오경의 부하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손견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손견의 형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오경과 손분이 이때 원술의 명령을 받아서 단양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네, 단양. 요즘에 단양 얘기 많이 나옵니다. 도겸의 출신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강남에 있는 주요 도시고, 네, 반골의 땅. 여기에 오경이랑 손분이 와 있었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유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니라 유요를 강남으로 처소로 모셔서 고가에 앉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 되게 뭔가 묘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구 손견파 오경이랑 손분이 약 원술이랑 유요 사이에서 좀 간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이게 원술이 유요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손견의 출신지가 오거든요. 오는 저 보이시죠?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이 오 출신이니까
손씨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남 일대에 좀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유효의 접대를 맡겨가지고 내가 좀 강북에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좀 강남 내려가서 그 해가지고 그 내가 이 사람들 붙여줄 테니까 그거 잘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얘네들 파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원술전에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오경이랑 손분이 유효를 맞아들였다. 이 기록만 있기 때문에 뭐 실체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가 이때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원술이 준 관직이라 받아먹고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조정한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얘네들을 또 쳐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효는 그냥 완전히 원술이랑 손절 친 거야. 나는 원술의 적이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고 서주계 호족인 뭐 설례, 차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주 유민 출신의 호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 아래에 보시면은 더 아래에 있는 예장의 태수로 있던 사람이 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준의 아들이에요. 주준 얘기 좀 많이 했었죠. 이 사람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강남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조직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반원술파야. 이렇게 노선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자, 이 유효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유효가 이렇게 강남에서 이러고 있을 때 조정에서 한 명이 또 오거든요. 당시에 이각이랑 곽사가 장안을 장악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각 곽사가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유우랑 공손찬이 193년 말에 싸우고 있을 때 이각 곽사가 조기라는 고관을 보내가지고 관직을 올려주고 화해를 시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 비슷한 시기에 마일제라는 태부 자리에 있는 사람, 태부는 3공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 태부 마일제가 원술한테 와서 좌장군의 자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원술을 구슬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원술이 태부 마일제를 붙잡아다가 억류해버린 거야. 여기 어디다 가둬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절월 고관 대작들한테 주는 신분 증명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 절월을 내세우면서 관직에 막 벽수해주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감도장을 뺏겼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절을 뺏어가지고 마일제의 이름을 사칭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하들 1000명 가까이를 관직에 들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쌍 양아치 짓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태부 마일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한 194년 이 말쯤에 내가 그래도 조정에서 이렇게 관직을 지내고 있었는데 와 난 진짜 이게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픽하고 죽어버리는 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원술은 그러니까 거의 명성이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떡락밖에 안 나왔다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랬던 거를 보면은 유효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원술이랑 손절 치는 게 맞았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1000명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효는 점점 세력이 강대해지고 있는데 이때 원술한테 유효에 대응할 만한 엄청난 조커픽, 그러니까 특급 유망주 한 명이 이 자신이 청구했던 1000명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손견의 아들 손책입니다. 이때 손책이 그 1000명 안에 껴가지고 회의교위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봐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손책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았었냐면은 기록을 보면은 손견이 동탁을 토벌하러 올라갈 때 자신의 집안을 서현으로 옮겨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서현은 어디냐면은 합비 옆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손책이 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손책이 서현에서 양주 강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인 주씨 집안과 함께 지냈고 그 집안의 적자인 주유와 형제처럼 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주유가 나옵니다. 이 주유가 굉장한 거물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조조한테 순욱이 있었으면은 주유가 손가 입장에서는 손욱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주유의 가문이 2대 30을 지냈던 가문이거든요. 2대 3. 그러니까 원씨 가문이 4대 30이라서 최고의 명문가였잖아. 근데 이 집안은 원씨 가문에만 살짝 밀릴 뿐이지 당대 최고의 유학자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손책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유학을 하는 선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손책 입장에서도 엄청난 대박이었어요. 강북 일대에서 최고의 호족이 주인데. 예. 그리고 이랬던 거를 보면은 손책이 어렸을 때부터 좀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었던 게 느껴지죠. 그냥 지냈던 게 아니라 유력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지냈다 이런 거니까. 게다가 그 끈이 이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2대 30의 주씨 가문인데 그냥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손견이 죽고 나서 손견을 고가에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장강을 건너서 강도에 거처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견이 죽었을 때가 반동탕 연맹 끝났을 때 192년, 193년 그 사이거든요. 그때 서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도겸은 한창 여기에서 유민들 긁어 모으면서 자기의 세력을 긁어 모으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보이는 거지. 손책이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벌써 내가 지금 세력을 모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많이 돌아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서주목 도겸이 손책을 매우 꺼려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겸도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친구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손책도 그걸 느끼고 당연히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손책이 이 서주에다가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 덕분에 서주의 유력 호족인 장소 장갱 형제가 나중에 손책 휘하로 들어옵니다. 이랬던 걸 보면은 손책의 서주로 움직였던 움직임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았고 실제로 실리도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손책이 서주를 한번 찍어서 찍먹 한번 해보고 다시 내려와서 강남으로 왔다가 과거 손견을 모시던 여범, 손하 이런 사람들을 모으면서 수백 명의 무리를 모으고 원술한테 그대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은 손책이 원술의 막하에 들었을 때 이제 원술이 손책을 만나면서 남긴 말이 이거예요. 와, 내가 진짜 손책 같은 아들만 있었어도 어떤 한도 품지 않고 그냥 얘한테 모든 후사를 맡기고 죽을 수 있겠다. 얘는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찬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원술꾼의 중진급 인사인 교유, 장훈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헐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원술이 황제 됐을 때 대장군 칭호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술이 가장 믿을 만한 부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손책을 보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을 하면서 되게 막 잘 대우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당시에 원술군에서도 굉장히 특급 유망주로 취급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원술 이런 특급 유망주 손책을 데리고 그냥 잘 써먹거나 이러면 원술이 아니죠. 원술이 되게 애매하게 손책을 견제하면서도 뭔가 확실하게 쳐내지는 못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보면은 원술이 처음에 손책을 구강태수로 삼으려다가 나중에 그 견해를 바꿔서 단양의 진기를 등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여강태수인 육강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때 손책에게 이르러서 예전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진기를 잘못 안 쳐줬거든. 미안하다. 이번에는 진짜 공격하고 오면은 내가 여강을 너한테 줄게. 갔다 와. 이렇게 하니까 손책이 그 말을 믿고 여강으로 가서 육강을 쳐부수고 돌아와요. 근데 또 여기서 유훈을 태수로 삼고 손책을 또 팽해버리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통수 친 거야. 참 이게 원술도 아니 양아치 짓도 정도껏 해야지.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유훈한테 주느니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손책이 야망이 없었어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원술 통수 치겠다. 진짜 이거는 너무했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손책은 원술 휘하에서 두 번이나 엿을 먹습니다. 엿을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손책이 또 기발한 수를 하나를 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원술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의 외숙, 그러니까 외숙은 오경입니다. 이때 오경은 앞에서 유유한테 쫓겨나가지고 강남에서 패권을 두고 유유랑 싸우고 있는데 조금 불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외숙 오경을 도와서 유유랑 한바탕 뜨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출사표 던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유유가 모으고 있는 세력이 장난이 아닌데다가 뒤에 회계에 왕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백호는 그냥 쩌리가 맞는데 유효랑 왕랑은 사실 당시에 되게 유명한 명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는 거야. 손책이 내려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이고 원술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원술은 이때 유효가 고가를 점령하고 있고 왕랑은 회계에 있으니 손책이 이들을 상대로 능히 평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원술은 손책에게 절충교위 진구 장군의 자리를 주면서 1000명의 병사를 내려주고 그를 강남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책은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무리해 보이는 전장으로 내가 죽으러 가겠다라고 원술한테 한 거고, 원술도 그걸 듣고 그 정도는 내가 보내줄 만하지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책이 이게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책은 내려가서 주유와 연합을 합니다. 네. 손책이 믿는 구석이 있었죠, 당연히. 주유를 불러들여서 주유와 함께 강남의 3개의 세력을 정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술이랑 독자 노선을 탈 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강남 3 정벌은 좀 나중에 하자고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원술은 안 써먹자니 너무 유망주고, 써먹자니 애매한 손책을 강남으로 내려보냄으로써 당분간 유효의 위협은 걱정을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쨌거나 원술이. 이때가 대략 195년 중순 말,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대충 이런 식으로 유효랑 뭐 치고받고 하다가 손책을 조커 카드로 써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내서 유효 좀 커버 쳐라, 내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갈 세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술이 곧바로 서주로 치고 올라갔느냐, 저도 사실 공부를 하기 전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때 원술이 굉장히 야심차게 기획했던 한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196년 초에 헌제가 이각 곽사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술이 놀랍게도 이 헌제를 옹립하기 위한 군사들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